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휴가 끝나고 복귀한 직후에 어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일단 굉장히 검찰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초엘리트 코스를 다 거쳐 왔습니다. 검사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 뭐 기조실장, 또 대검차장, 그래서 아마 그 법무부와 검찰과 또 대통령실에 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네.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난하게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이 심우정 내정자는 과거 심대평 의원님의 또 아드님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심대평 의원님하고는 또 외통위도 같이 했고 정치를 같이 했는데 네.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죠. 공주분인데. 네. 그래서 공주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정지석 비서실장도 공주고 또 대통령 아버님도 공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또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아마 그런 거를 이런저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좀 안정적인 인물을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준비된 검찰총장입니까? 뭐 걸어온 길을 보면은 굉장히 그 평은 좋더라고요.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네. 굉장히 그 엘리트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 이번에 뭐 후보자들 중에서 단연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금방 뭐 집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님이 평이 좋고 아들이 검사로 들어왔을 때 일단은 굉장히 동기들이나 동료들보다도 좀 도드라져 보인 검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한 검사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검찰을 여러 개로 나눌 때 수사, 특별수사냐, 공안이냐, 뭐 기획행정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제 기획행정을 쭉 해왔어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를 할 때도 중앙지검장으로 형사 1부장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기획행정 쪽에 밝은 그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특수부 검사를 어떻게 보면 좀 피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원석 총장은 이제 특수부 출신으로서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온 사이였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검찰이 굉장히 내홍을 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로에서 사실 검찰이 상처를 많이 받아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의 반란 비슷한 걸로 해서 오히려 수사를 검찰이 받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이걸 추스려야 되는 임무를 이 신임 총장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여러 가지 지나온 행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의 어떤 자기 소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네. 윗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인 걸로 아마 지금 예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검찰 뭐 이런 걸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와 전망이 있습니다. 예. 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을 하잖아요. 네. 예. 아까 이런저런 평을 두 분이 전해주셨는데 청문을 통해서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여러분들이 좀 함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이 복권 문제로 정치권이 야권은 야권대로 또 여권은 여권대로 그리고 야권과 대통령실은 또 그것대로 지금 좀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경민 의원님. 글쎄 아마 대통령실은 분명히 야권 분열하고 보수 결집을 의도를 가지고 툭 이걸 던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것보다는 지금 여권 분열이 굉장히 눈에 띄게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여권 분열이 마침 지금 유난 갈등이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좀 흥미롭게 돼 있어요. 용산이 김경수 사면을 결정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면과 복권은 한꺼번에 가는 거고 이건 세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거하고 지금 조윤선, 안정범, 원세훈 이런 분들 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분들을 사면 복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트로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부담이 없는 게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거의 다 한 거거든요. 물론 사면이 돼서 조금 일찍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복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이 신임 여당 대표가 공식적 반발은 아니지만 거의 반공개적 반발을 한 거예요. 텔레그램에 올리고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평소에 소신을 얘기를 하는 방식을 빌려가지고 용산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거든요. 물론 국무회의 결정이 내일 공식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돼가지고 김경수 사면을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이미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건 생각지도 않은 여권 분열이라는 이 새로운 현상에 지금 봉착을 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수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야권도 이걸 보고 이건 뭐지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사면을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좀 이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카드는 아니죠. 별로 달갑지 않은 카드인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아는 한 김경수 사면을 복권. 복권을 예. 원했던 측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복권을 계속 앙망했던 그런 측이 있거든요. 그 측은 아마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사면 복권의 이 특성상 누가 어떻게 관련이 됐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적어도 여권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여권은 아닙니다. 야권의 지금 이재명 후보 측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 아닌 다른 쪽에서 열심히 했다는 뜻인데, 김영우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의 이제 고유 권한이다. 사면과 복권은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는 많습니다. 사면 복권도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권이라든지 또 법률안 거부권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권에서 이게 굉장히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이 당정 의사소통의 실패죠.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한번 좀 반성을 해볼 일입니다. 대통령실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도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는 당정 간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래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정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언론 기사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표출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원칙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또 다른 것은 저도 과거에 제가 드루킹 진상조사 단장을 했었는데 조금 사안의 특이성도 있어요. 사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8천만 건 이상의 댓글을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을 조작하는데 가담한 걸로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린 그런 어떤
굉장히 중대 범죄인데 이런 인물이 다시 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전부 범죄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흐름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불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복권이 이 복권을 놓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부 다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그 당대표 쪽 민주당 쪽에서는 뭐 복권을 요청했었다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 없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번 복권은 내후년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차기 대통령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예,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건 뭐 어차피 복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은 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판단을 약간 좀 유보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거 사면도 그렇지만 복권도 지금 꼭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왜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서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추 역할로 내가 카드로 쓰이느냐라는 점에서는 본인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저는 뭐 대통령의 그 사면 복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그 제도가 있긴 한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죄질과 죄목에 따라서 그런 게 좀 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 중에 사면과 복권은 함께 가는 건데 이런 대목 있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원래 사면 복권은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1년 8개월 전에 김경수 지사 경우에는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돼서 그때도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다. 논란이 그때 있었죠. 예. 그러면 그 이미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면은 되고 지금 복권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그 논리가 좀 이게 좀 명분이 서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때도 사면을 원하지 않았어요. 거의 복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냥 봄 되면 나가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22년 연말에 됐거든요. 그래서 사면도 원하지 않았고 복권도 이렇게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좀 불만이 있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은 내가 직간접으로 여러 루트로 요청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어저께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버리니까 네. 이것도 그렇게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직간접적으로 요청을 진짜로 했나요? 이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이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네. 정말로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심사위원회가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절차를 관찰해 본 바로는 대통령의 뜻이 없이 이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시작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용산 특히 대통령의 의중이 100% 어떻게 말하면 120% 반영된 거고요. 네. 이것을 지금 김경수 당사자 그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 내 이름이 여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를 나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지방선거를 나가겠다, 지금 대권을 나가겠다, 지금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지금 가능성과 잠재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현안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 예측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2년 후 지방선거에 경남지사 출마는 뭐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대개 전문가들이나 정치권 소식통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3년 후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비명계의 구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항하는 그런 대항마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비문계 이른바 또는 비명계 또는 친문계 쪽에서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제가 본 김경수 전 지사의 권력 의지가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았고요. 여태까지. 그리고 여태까지 걸어온 행보 보면은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뭐 별다른 공격이라 할까 비판이라 할까 대안으로서의 그런 그 정치 활동을 할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리고 약간 그 스타일상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뭐 나중에 정말 사람이 없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정말 사람이 너무 없다. 떠밀려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주도하면서 어떤 세력을 세력화할 만한 그런 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신 의원님은요? 지난 4월에 노 대통령 서거 이래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 회동을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배석을 했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거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때야 물론 뭐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런 문제가 현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물론 현재 지금 김 의원 말씀대로 김경수에게 뒷심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 여의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뒷심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쪽이 일단은 다수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공천에서 거의 학살 수준으로 친노와 친문과 동교동계를 다 학살을 해버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의도 원내에서 뒷심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원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죠. 남아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9월 10월 내지는 11월 초까지 있을 사법 리스크 이제 1심 선고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네. 이 9, 10월, 11월의 사법 리스크 1심의 리스크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2개 재판이 1심 선고가 나오고 1개 재판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대북 송금 문제. 네. 근데 대북 송금 문제는 사실상 90% 이상 재판이 진행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개의 재판 리스크가 지금 있고요. 이게 재판을 면밀히 들여다본 사람들의 견해로는 심각합니다. 선고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서 1심일 뿐이고라고 퉁치고 가기에는 간단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또 하나 있는 게 사법 리스크 중에 검찰 리스크가 아직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심 선고 리스크가 나오면은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간단치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의 전망으로는 이 사면 복권 문제가 지금은 잔잔할지 모르지만 점점 파고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 뭐 누구도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사법 리스크가 1심이라 하더라도 현재화되면 그리고 김경수라는 대안이 어쨌든 나타나게 되면 상황은 상당히 급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여의도에 존재하는 분석과 전망입니다. 예, 뭐 그 상황이 어떻게 구현되고 현실화될지는 이 사법 리스크 문제도 그렇고 다 지금 미지수 영역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신경임 의원님, DJ 사저 논란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당의 어떤 적통을 그렇게 쭉 주장해 왔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그 아주 미묘한 그 파장을 낳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그 사이에 동교동 내부에서 걱정과 우려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오고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저가 상속 문제 때문에 계속 분란이 있다가 법적 분란이 김홍걸 의원 쪽으로 되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김홍걸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나쁜 결론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동교동 내부에서는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안을 내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일단 액수 차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동교동 쪽에서 말씀들을 안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알려진 거래 금액이 100억이잖아요. 네. 100억이라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현실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김홍걸 의원 쪽이 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제안이다 하더라도 이 사저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그 돈의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풀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네. 지금 갑자기 이제 이 문제가 나오니까 뭐 박지원 의원 같은 이가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건 이 논의 구조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는 게 사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박지원 의원과 동교동 쪽 그 동교동 개하고는 별로 의사소통이 없다는 게 사실은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슨 뭐 말하자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내놔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동교동계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코어 그룹하고 김홍걸 의원이 앉아서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야 되고 풀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가령 뭐 이미 거래가 끝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법률적 접근, 민사법적인 법률적 접근으로 가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안은 지금 문화재는 2번이나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50년 이상 된 건조물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건 여야의 뭐 진영 논리만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서울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 글쎄 뭐 그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김홍걸 의원도 지금 와서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오히려 한간에는 새로운 미래 쪽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국비를 들여가지고 뭐를 뭐 당장 뭘 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그냥 그 대중들의 어떤 그런 의식한 발언이지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동교동계의 몰락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은 사실 민주당의 김대중, 민주당의 노무현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때 와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주장했고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터졌어요. 자, 그건 그렇고 전당대회 막바지까지 이제 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경미 의원님. 8자냐 9자냐의 지금 상황 아닌가요? 지금 현재 누적 투표율은 뭐 말할 것 없고요. 누적 네. 투표율은 지금 30을 왔다 갔다 하는데 30을 넘어가느냐가 관심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89.21%. 그러니까 8자냐 9자냐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되는데
서울이 일단 남아 있고 대의원 투표하고 여론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론이 이번 주말에 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예상은 구자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뭘 원할까요? 저는 본인은 구자를 원할지 모릅니다만 제가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자는 저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90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김두관 후보에게 감사를 표시해서 8자 수준에 머무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최고위원들한테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근데 최고위원은 이제 1등은 김민석 후보가 이번 주말을 지내면서 지난 주말을 지내면서 1등으로 일단 껑충 뛰어 올라갔고 문제는 이제 정봉주 네. 전 의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설화 사건이 터져가지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아하. 그 설화 예. 그러니까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인이 지인들한테 얘기한 얘기를 박원석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최고위원은 네. 만장일치제인데 네,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얘기를 했고 뭐 이래서 정봉주는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2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이게 좀 말이 왜곡이 된 거고 내 진위는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입장을 발표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게 하나가 선두그룹에서는 관심거리고 5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알겠습니다. 5위가 엎치락뒤치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면 아마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방탄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후년에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주어지는 막강한 당대표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될 텐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더 강력한 리더십 그 장악력을 행사할 게 지금 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보다도 더 두꺼운 그 방탄복을 끼워 입는다 했을 때는 여야 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이다. 더 예. 뜨거워질 거다. 이런 예상이 좀 되네요. 예, 오늘 본격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은 전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